바다가 부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월이 부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잘되던 꿈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던 날 부푼 가슴이 푸른 하늘에 둥실 떠다니던 날 우리 꿈 우리 가슴 회색빛 아픔 되어 가라앉았죠. 초록 연근은 제주의 향기 엄마에게 건네고 싶었죠. 먼 길이 아닌데 돌아오지 못할 길도 아닌데 초록 연근은 그곳에 닿지 못하고 바람이 되었죠. 별이 되었죠. 바람 불면 말해요. 나를 말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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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시리게 사랑해. 육체만 말한 제주의 향기 아빠에게 건네고 싶었죠. 먼 길이 아닌데 돌아오지 못할 길도 아닌데 육체만 말한 그곳에 닿지 못하고 바람이 되었죠. 별이 되었죠. 바람 불면 말해요. 나를 말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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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치리게 사랑해.
안녕하세요. 먼 길 걸어온 우리에겐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 있던 노래. 안녕하세요. 이쪽 목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 목소리,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선지 위에 아직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날 이룬 꿈과 사랑이 하지만 슬플 때 흘렸던 나의 눈물과 기쁠 때 아, 죄송합니다. 일반 참가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우리 동서아버님, 정성님하고 오디오 테스트하고 있는데, 모든 이의 꿈을 새겨 이제 들꽃처럼 끝없이 피어나리니 노래여 우리의 삶이여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비춰준 노래여 우리의 꿈이여 근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니 네, 행사 오늘 행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참여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발표가 있을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은 댓글창에 밑에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그 질문을 댓글자와 청취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녹화가 되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비춰준 노래여 우리의 근데 안내 말씀이 노래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노래 오른쪽 때문에 잘안 들리니까 퍼지니 우리의 삶이여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비춰준 노래여 우리의 꿈이여 근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니 우리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행사 앞서서 안내 말씀 몇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기 본인 이름과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 질문은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발표자하고 토론자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전부 녹화가 되기 때문에 화면 노출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비디오를 오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침몰 원인 시민과 함께 밝히는 진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4.16 해외연대 소속 일본 나고야의 이두희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그리고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 지 7년이 지났지만 저희는 10년 전부터 저희가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구호를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한 약속,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 약속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난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묵념 바로. 네, 이번 강연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4.16 해외연대,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연대에서 시민연대에서 공동 주최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주실 분과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권영빈 변호사님은 세월호 특조위와 선조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활동을 토대로 한 세월호 1, 머나먼 세월호 2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개된 침몰 10년 제로섬 영화, 침몰 원인을 다룬 제로섬 영화의 주요 인터뷰 대상자로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오늘 발표 이후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실 정성욱님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님이시고 단원고 희생자 단원고 2학년 7반 동수 아버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발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반 참여자들은 발표 전에 다시 한번 본인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오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는데 그 머나먼 세월호를 좀 포함시켜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침몰 10년 제로섬 영화를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침몰 원인 관련해서는 머나먼 세월호 2 정도를 보면 거의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몰 10년 제로섬은 이제 영화인데, 전주국제영화제 초청됐던 영화인데, 이게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세월호 관련 영화를 최초로 이제 침몰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라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제 소개 내용으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세월호 선조위 활동 이후에 변호사로서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됐는데, 너무 좀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세월호 10주기가 됐으면 세월호가 좀 더 많이 기억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었는데, 여전히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준비된 강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그 세월호 보건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과연 보건성이 뭔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좀 답답합니다. 우리는 보건성이 나쁘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나쁘면 뭐 얼마나 나쁜지, 예? 이런 걸 기준 좋다 내지는 정상이다라는 기준을 놓고서 그러면 나쁘다, 좋다라고 할 때 이 비교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냥 세월호는 보건성이 나빴대요. 그럼 세월호 보건성이 정상일 때는 어떤 상태였고 뭐였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게 보건성이 나쁜 건 이런 겁니다. 시작도 못 해요. 출발도 못 합니다.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4월 16일 08시 50분 정도까지 그냥 갔어요. 뭐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잡아줘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실물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네덜란드 마린에서 모형 시험 했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중에서 그때 한 300회 이상 시험을 해 봤는데 어쨌든 그중에 '보건성이 나쁘다. 아 이런 거구나.'라고 딱 직감적으로 뭐 느끼실 수 있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이제 보건성이 나쁘다 그러면 이런 걸 말씀하셔야 돼요. 예. 다음 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선조위가 조사를 해서 일정한 입장을 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사참위에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환기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선조위 결론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오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6명의 위원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외력의 가능성, 이른바 외부 충돌설을 놓고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놨는지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체조사위의 첫 번째 결론, 내인설은 기존에 알려진 침몰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기울었다 다시 돌아오는 힘인 보관성이 나빴고 화물 고박이 부실했다는 것. 새로 확인된 사실은 조타 장치 일부의 이상으로 타가 과도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김창준 위원장과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비상임위원 등 3인의 입장으로 2명은 과거 검경합수부와 해양심판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수면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한 기관 장비구역 전체를 침수시키게 되었습니다. 열린 안으로 이름 붙인 두 번째 결론은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타 장치 일부에 이상이 있더라도 타가 모두 돌아갔다는 증거는 없으며 최근 발견된 핀 안전기실 안팎의 변형과 충돌은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빈 제1소위원장과 장범선, 이동권 비상임위원 등 3명의 입장으로 특조위 일기 출신과 조선공학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 현상이 어떤 경우로 무엇 때문에 발생했고 그것이 우리 침몰 원인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선체 보존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같은 수로 충돌했습니다. 내인설 주장 위원들은 선체 보존 장소로 목포와 안산을, 열린안 주장 위원들은 안산을 주장하면서 선조위는 끝내 거치 장소는 결정하지 못한 채 종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해 파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교육과 추모, 기록 등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세월호 생명기억관을 설립해 국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만들어준 동영상도 한번 보시죠. 단순한 교통사고라는 거 아닙니까? 해상 교통사고. 불행한 일이지만 교통사고가 난 거야. 이거잖아요. 예. 배 복원성이 문제가 있다. 고박이 불량해서. 그래서 핸들을 확 틀자 배가 넘어가 버렸다. 예. 예. 그 공식이 문제가 있는 건 배가 자빠질 수도 있었구나. 예. 원래 그 배는 사고 날 수도 있었네. 사고- 그런 인식을 이미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가로막는 거죠. 실제로 세월호 복원성이 좋았습니다. 참사 당시 나쁘지 않았다가 아니라 좋았어요? 예, 참사 당시 복원성을 표현하는 수치 중에 예. G0M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수치가 0.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G0M 0.6이라고 하면 배가 넘어갈 수 있나? 라고 의심을 할 정도의 수치고요. 배가 기울면서 화물이 움직일 때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예. 그 화물이 확 넘어가면서 이 고박이 풀린 거지 고박을 잘못한 효과로 화물이 움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탁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결론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이 자문위원이었으니까. 예. 그 입장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대중 선생이 만들어준 거는 이제 제가 선조위 끝나는 날 2018년 8월 6일 날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얘기한 거를 이제 김대중 선생이 딱 압축해가지고 그 중에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라서 제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보시죠.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단일 결론을 도출하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세월호의 외력 충돌 가능성을 놓고 내부 마찰을 빚다 양쪽 의견을 다 담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건데요.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는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아가면서 균형을 잃고 침몰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진실규명의 핵심. 그러나 2018년 선체조사위원회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방향타를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이 원인이라는 내인설, 외부의 무언가로 인해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열린안. 두 의견이 부딪히다 결국은 최종 보고서에 양쪽 가설을 다 담는 걸로 조사위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결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4년에 걸친 사참위 활동 또한 두루뭉술한 결론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해온 진상규명국에선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는데 의결권을 가진 전원위원회 대다수는 외력 충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마찰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전원위는 이번에도 두 의견을 모두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의결했습니다. 유가족은 다시 한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사관들 보고서 따로 기술하고 위원들 의견 다르니까 따로 기술하고 자문위원들 의견 보고서 따로 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책임 있는 거 행동입니까? 사참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0일 종료됩니다. 보고서를 다듬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할 시한이 석 달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 더 이상 추가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사실상 미궁으로 빠지게 된 셈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일단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선조위나 사참위가 단일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사실 어찌 보면 막 비난하는 듯한 그런 평인데요. 저로서는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데 뭐냐면 이전에 그럼 박근혜 정부의 그 검찰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면 뭐하러 침몰 원인 진상조사를 새로 합니까? 그것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나 이런 데 맡겨놓지 않고 민간, 특히 우리 그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선조위 차원에서 열린안이 나왔던 건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수사 결론이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참위에서는 좀 더 그 나아가서 조금 더 명확한 결론을 내놓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막은 사회적 분위기는 아무 응? 얘기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결론이 하나로 안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접근 방법,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저의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서 이 사참위의 의의를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올해 10주기에는 그 정부기구 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 정부기구 없이 그 10주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부기구가 있을 때도 뭐 강력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국가기구의 공식적인 활동 결과물들이 뭐 7주기, 8주기, 9주기 이런 때 좀 시민들과 공유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세월호 10주기는 온전히 국가기구 없이 우리 그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 사참위는 좀 중요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사참위 활동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참위가 어떤 단일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사참위의 그 결론 두 가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치 세월호 참사 그 진상규명의 해결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 단체, 언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참위 결론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뭐 단일한 형태로 그 내지 못한 거, 또는 뭐 약간의 뭐 이론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은 것들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참위 특히 조사국의 조사 내용은 90% 이상, 95%까지 그 객관적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민간 부분의 활동들 있잖아요. 뭐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정 누구누구 뭐 이런, 그다음 무슨 책을 내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사참위 활동, 그거보다 더 우위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들이 이용하는 자료라는 게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실험하고 테스트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갖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 가지고 그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마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진전을 가져온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사참위 결과를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 사참위 전원위원회의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참위 조사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참위 전원위원회는 뭐냐? 그거는 내인설이 아닙니다. 사참위 전원위원회가 마치 내인설인 것처럼 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언론도 한몫했는데, 그들은 결론에 우리는 내인설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선조위는 보셨잖아요. 선조위는 3명이 자기들은 내인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참위 전원위원회는 내인설이라고 한 적이 없고, 다만 뭐라고 했냐면 잠수함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람들 입장이에요. 뭐 잠수함은 아니지만 외력이 세월호 침몰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참위 전원위원회 입장은 그렇고 사참위 조사국의 입장은 뭡니까? 세월호 침몰 원인은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그러니까 사참위의
그 최종 입장은 뭐냐면 잠수함이라는 입장과 잠수함이 아니라는 입장이 사참위의 최종 결론인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참위 이후는 잠수함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로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쉽잖아요. 잠수함이 이걸 인정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외부 자연 피난전기실 위쪽 데크스트와 파단 여기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눌린데 파단 오른쪽 끝부분은 데크스트와 끝부분 오른쪽에 지금 움푹 들어간 모습은 리프팅 빔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이 아님. 자연 피난전기실 위쪽 데크스토어에는 빈 공간으로 이런 내부에서 이런 파단을 일으킬 만한 물건은 없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도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된 선, 이렇게 위아래로 된 선은 이제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데크스토어 그 피난전기실 바깥이거든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피난전기실이 있고 요 위에는 그 데크스토어라고 창고 같은 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그 왜 이렇게 50도 꺾인 그 피난전기 그 잘려져 나간 그 툭 튀어나온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 바로 위쪽인데 여기가 이제 이게 그 세월호가 이렇게 바로 직립하기 전에는 누워가지고 그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리프팅 빔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2018년 5월 10일 날 세월호 직립하고 그 한 6월 중순쯤에 이 리프팅 빔을 다 떼어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직립이 됐을 때만 해도 이 눌려진 부분은 안 보였어요. 왜? 리프팅 빔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5월 10일 날 이미 충돌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이 리프팅 빔으로 가려진 부분을 열어보지도 않고서 흔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신념을 그냥 질러버린 거죠.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그 옆으로 이렇게 파단이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는 이 세월호 안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리프팅 빔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프팅 빔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보여진 거고, 이게 좀 작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관심 있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 움푹 늘려진 부분하고 이렇게 파단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 있는 그런 형상은 결국은 그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월호 이제 목포 신항에 가서 세월호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주목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죠. 저희도 이 8월 1일 날 선조위가 끝나기 직전에 가서 보고 참 놀랐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쉽게 우리가 이제는 좀 쉽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뺑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뺑소니 범인들 잡는 그 경찰들이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범인을 찾는 그 하나의 단서가 앞에 전조등 헤드라이트에서 약간 떨어져 나간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조각이 들어있는 헤드라이트를 만든 데는 일본이고
그 헤드라이트가 들어온 그 차량은 한국에 몇 대 안 된다, 두세 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작가적 상상력이 발휘된 게 있는데, 그래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우리도 그 진실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이거 놀랐던 게 제가 5월 달에 그 다른 가족분들이나 한국에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잘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랬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2018년 8월 1일 수요일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내부 자연 핀 안전기실 모습. 현장에 이동건 비상임위원, 시민한 보좌관, 권영빈 소위원장. 프레임이 안에서 많이 휜 모습 확인됨. 여기 한번 와보세요. 78번 이분이 앞으로 밀렸네. 여기서 보니까 제일 이쪽 엔드 있는 게 앞쪽으로 갔어요. 여기 78번 요 놈이 좀 앞으로 전진을 한 것처럼 보여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일단 일단 이거는 제가 역시 2018년 8월 1일 날 이제 선조위 끝나기 직전에 이동건 의원이랑 그 시민한 보좌관이랑 제가 내려가서 봤는데요. 이거 처음 본 겁니다, 그때. 그리고 이 동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동영상입니다. 뭐냐 하면 세월호를 직립하기 전에는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직립한 후에도 뻘이 있거나 그 안에도 여기가 기관실 바로 옆인데요. 그 피난전기실이 기관실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선 밑쪽으로 기관실이 있고 선수 쪽으로 그 피난전기실이 있는 건데, 거기는 위험하고 이래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2018년 8월 1일이면 어떤 때냐 하면, 그때 18년도 지금처럼 굉장히 한국은 더웠던 때거든요. 7월 달에 일주일에 3번씩 전원위원회를 했어요. 선조위 전원위원회. 의결하기 위해서 조사보고서, 개별 조사보고서 의결하고 종합보고서 의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서울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2번, 많을 땐 3번 하루 종일 전원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 배를 보러 갈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 6월 달에 이제 리프팅 빔이 이게 다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그렇습니다. 2018년 5월 10일 날 그 세월호 직립이 되고, 리프팅 빔은 6월 중순에 다 이제 바깥에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내부에 남아있는 뻘 같은 것도 좀 치우고, 그래서 6월 말쯤에는 이제 이 안에를 들어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 근데 저희는 뭘 했냐면, 여기 계신 동수 아빠도 뭐 같이 가셨지만, 네덜란드 마린에 이제 외력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모형 시험해 보려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6월 말은 네덜란드 마린에 갔죠. 그다음에 갔다 오자마자 7월 한 달 내내 선조위 전원위원회를 했죠. 그래서 2018년 8월 6일 날 이제 선조위가 끝나는데, 2018년 8월 3일 마지막 종합보고서 의결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한데, 우리 열린한 종합보고서도 써야 되는데 배
배도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장범선 의원이 그 종합보고서를 열린안의 종합보고서를 뭐 이렇게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동안 저쪽이 써놓은 것 중에서 좀 우리가 급하게라도 그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걸 이제 장범선 의원이 하고 이동건 의원이랑 저랑 시민한 보좌관은 배를 마지막으로 봐두는 게 중요하다. 이걸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있는지 모르고 온 겁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두려고 왔다가 그 피난전기실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이 처참한 형상 그 안에 그 여러분들은 이게 좀 느낌이 강하지 않을 텐데 그걸 봤을 때 이 안에 이 프레임들은요 되게 너무 튼튼한 거라서 이게 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연 피난전기실이랑 우연 피난전기실을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거기는 멀쩡하거든요. 휜 데가 없고 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자연 피난전기실은 막 완전히 우그러져 있고 그다음에 그 피난전기실에 피난전기에 그 몸통이 있어요. 그게 그 앞으로 그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좀 밀렸고 또 밖에서 안쪽으로 그 세월호 바깥에서 세월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휘어진 모습이 그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사참위에서는 그 이렇게 뭐야 조사를 해서 그 휜 형상, 그러니까 움직임 방향들을 조사 결론으로 내놨잖아요. 조사 결과로. 그걸 보면 이게 확실히 외력의 증거죠. 이거야말로 그 뭐야 화물고박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화물고박 그다음에 세월호가 스스로 자빠져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건성이 나빠 그런 거하고 이 피난전기실 내부와 아까 보신 그 외부 여기 이 바로 바깥에 그런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건 그 세 가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잠수함이다. 뭐 그때만 해도 잠수함이라고 우리가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거야말로 외력의 결정적 증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본 게 너무 늦었잖아요. 내일 모레 8월 1일 다음 8월 3일 날 선조위는 종합보고서 의결을 하고 8월 6일이면 해산입니다. 활동이 끝나요. 너무 늦었지만 저로서는 이 영상을 남긴 것이 정말 너무 잘했다고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치를 아신다면 저의 이런 기분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 다음. 자, 이제 그러면 사참위 조사 결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참위 조사국이 입장하고 사참위 전원위원회 입장인데 일단 조사국의 그 결론입니다. 소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죠. 일단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 철심 고착으로는 방향타의 회전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그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아니었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 핀 안전기실 부분 외판의 파단이 외부 물체와 충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 여기 가능성은 사실은 떼버려야 되는 건데 뭐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조사국장과 조사관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붙이자. 그래야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 자연 피난전기 과회전이 외부 물체와의 충돌 때문일 가능성 마찬가지. 외부 물체로부터 가해진 힘의 일부에 의해 자연 피난전기 경납고가 틀어졌을 가능성. 그 피난전기 경납고라는 건 피난전기를 담고 있는 그 그릇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어졌다는 것은 선미, 그러니까 배 뒤쪽에서 배 앞쪽으로 밀리고 그다음에 배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 그 저기 뭐야 입체적으로 그 틀어진 겁니다. 세월호의 자연 행정사 우선에는 8시 48분 24초부터 시작되었다. 뭐 요거는 그런 거 같아요. 그 아마 사참위가 CCTV를 복원하면서 그러니까 블랙박스 동영상 말고 CCTV 있잖아요. 세월호에 달려 있던. 그래서 그 특조위 때만 해도 뭔가 8시 48분 3분 전에 끊어진 게 좀 이상하다라고는 했지만 그 위에 복원은 못 했던 건데 그 사참위가 복원을 해냈다고 하는 건데 그 21초에 디데크에 드라이어 있잖아요. 곡물 건조기. 드라이어를 아마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초에 드라이어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횡경사 우선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거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됐는데 드라이어가 왜 디데크 드라이어가 그러니까 그 침몰 시작이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우기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드라이어 움직임을 본 적이 없어요. 선조의 내인설은 드라이어 움직임을 본 적도 없고 영국의 비비 영국 그 업체 또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네들 상상으로 그 디데크 드라이어의 쿵 소리부터 드라이어가 움직이고 침몰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를 아마 비판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거는 제가 쓴 건데 솔레네드 밸브 고착은 내인설의 중요한 근거였는데 이제 기각된 거거든요. 전원위원회도 기각을 시켰어요. 더 이상 내인설의 존재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내인설 주장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보건성으로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월호, 그러니까 너무 나쁜 세월호.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기억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세월호는 너무 나쁜 배라 그랬잖아요. 보건성이 너무 나쁜 배라 그랬나요? 아니면 최악의 배라고 그랬잖아요. 세월호가. 뭐 아시죠? 제가 뭘 말하는지 다시 쓴 무슨 책 낸 사람들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 안 봤습니다.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사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목을 보니까 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더 이상 이들이 도망갈 곳은 거기밖에 없나 보다. 이제 보건성이죠. 그들은.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선조의 내인설이 사실은 주장할 수 있었던 건 이 솔레네드 밸브 고착이었는데 사실 그건 저는 열리나는 그때도 고착이 아니었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라는 문제는 남았었는데 이제 사참이 조사 결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다음. 예, 제가 이게 세월호 참사 이제 침몰 원인을 얘기하다 보면 좀 흥분을 하네요. 아직도. 예, 이게 얘기할 때마다 좀 죄송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진정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진상규명소위원회, 사참위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조사국을 결론입니다. 외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한 결과 세월호 선체 외부 변형 손상의 원인은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중체 이거는 잠수함이겠죠. 이 결론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조사국이 자기들이 결론을 그냥 내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려면 소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원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타협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특조위하고 선조위에서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다 참석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 의결 구조도 알고 진행 과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참위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전원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인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잠수함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참위의 결론을 이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죠. 보겠습니다. 사참위는 그동안 조사 활동에서 얻은 결과들을 검토하고 또한 대한조선학회 자문 결과와 마린연구소의 세월호 모형 자유항주 시험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사참위 조사 결과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자, 최종 결론이 뭡니까? 내인설이 아닙니다. 그냥 외력인지 모르겠다가 최종 결론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그 과정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급격한 우선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말이 없습니다. 침묵 그리고는 수중체 추돌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설의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안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잠수함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 전원위원회 종합보고서 결론이 이겁니다. 예, 다음 보시죠. 자, 그래서 뭐 저만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자, 한번 그래서 그중에 제가 하나를 또 찾아냈습니다. 올해 10주기를 앞두고 한겨레 21이 뭐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썼잖아요. 근데 이 한겨레 기자의 눈에도라고 제가 얘기한 건 뭐냐 하면 뭐 옛날 2014년도에 세월호 기록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한겨레 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한겨레의 입장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제가 볼 때는 한겨레는 내인설의 입장인 것 같고 외력설 지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기자가 쓴 기사 중에 딱 이게 있습니다. 이 기사는 뭐 제가 인용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거 없이 갖고 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기사 중간 소제목이 내인설은 적극적 부정, 외력설은 미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활동을 마친 사참위가 2022년 9월 내놓은 종합보고서의 핵심 단락이다. 하나의 단락 안에서 이른바 내인설, 배의 보건성과 조타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등 기관 고장에 의한 침몰과 외력설, 잠수함 충돌을 동시에 기각하는 듯한데 확정적인 표현 없이 복문과 이중부정의 더없이 복잡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인설은 적극적으로 부정되는 반면 외력설은 미안의 뉘앙스가 더 강하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봐도 이 사참위 결론은 내인설은 아웃이에요. 이제 외력설은 그나마 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분위기네. 뭐 그런 참 제가 볼 때는 쓰고 싶지 않은 내용을 이 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기사 앞에 보면 사참위 조사보다 더 뛰어난 오히려 그게 더 뛰어난 다시 쓴 뭐뭐뭐 어쩌기 책을 이 기사 앞에 있어요. 뭐 하여튼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사참위가 내인설 밸브 고차 그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어요. 말을 해야죠.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의 원인이 외력일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못했는지는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 가능성 몇 프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배제 할 수 없는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확인하면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이 없죠. 자, 그러니까 보면 제가 색깔을 넣은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사참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합보고서는 이제 전원위원회 입장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고 그 사람들 결론은 내인설이 아니다 정도를 외력을 좀 부정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이제 조사국의 조사 보고서 소위원회의 어떤 약간 타협적이지만 그게 좀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 다음 페이지. 종합보고서의 결정적 문제점, 이건 제 의견인데 사참위 종합보고서는 내인설이 뭔지 자기들의 그러니까 사참위의 전원위원회의 내인설은 없어요. 진짜 한 글자도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PPT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선조위의 내인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사참이 저거거든요. 그 종합보고서 사참위는 전원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이 뭘 조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실제로 조사 활동을 한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결과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선조위 열린화는 말 그대로 외력을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외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거죠. 피난전기 과외전, 그 다음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그 다음에 세월호 AIS 항적, 뭐 이런 게, 근데 사실 선조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8월 1일 날 세월호의 그 형상을 확인했어요. 너무 늦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또 사참위 조사 내용을 전해 듣고 세월호 선체를 조금 더 다시 보고 이러면서 열린화는 이제 미안의 입장이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잠수함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선조위 열린화라는 건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국가기구. 선조위라는 국가기구의 공식적인 결론. 특히 2018년 8월 6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외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거에 그 의미가 있고요. 사참위 조사국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90% 이상 밝혔고 범인은 잠수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 잠수함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러면 어떤 잠수함이냐는 뭐 그거는 또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망 사고가 있을 때 범인을 못 잡았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뺑소니로 죽었다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도망간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게 이분이 뺑소니로 죽었구나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세월호 침몰 원인은 잠수함으로 끝났어요. 사실 저는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이냐, 어떤 놈이 직접 했느냐를 찾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예를 들면 뭐 잠수함의 다이빙 핀이 제일 단단한 거래요. 잠수함 중에 세월호 선체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이 핀 안전기듯이 제일 단단한 놈이랑 제일 단단한 놈이 부딪혀서 그런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잠수함이 망가져서 거기에 꼬르륵 가라앉지는 않고 자기 몰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왜
그 벡스라는 그 이렇게 배 충돌 사고 동영상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배 충돌 사고를 보면 거대한 그 뭐야 배 뭐 5만 톤 되는 배하고 뭐 한 3만 톤 되는 배인가? 그 배가 부딪혔는데 이렇게 배 부딪히더니 빠이빠이 하고 잘 가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 도로에서 이게 육지 도로가 아니라 그 해상은 이제 물이잖아요. 바닷물. 그러니까 유체에서의 운동이라는 거는 그 좀 달라요. 유체에서의 운동은 그러니까 그 뭐냐 유체 운동은 이 도로에서의 운동이랑 좀 달라서 이거는 이제 또 유체역학을 한 전문가들은 좀 잘 아시겠죠. 뭐 우리 여기 계신 장승순 교수님 같으면 이제 과학도니까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의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이빙 핀, 잠수함 중에 다이빙 핀이 있는 잠수함을 찾으면 혹시 그중에 범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건 하여튼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게 저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열린아의 결론이 아니고 사참위 조사국은 제가 볼 때 그 잠수함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긴 해요. 뭐 근데 소위원회 보고서에는 가능성 이렇게 가 있지만 그거는 그 위원회의 보고서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저는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선조의 열린안을 대변할 때는 그 입장을 얘기할 때는 열린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2024년 현재 8월입니다. 선조위가 끝났고 사참위도 끝났고 사참위의 조사 결과물도 있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한 2024년 8월 현재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 현재 저는 결론이 잠수함입니다. 뭐 잠수함이 아닌 이유를 누군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 왜 대한조선학회가 이제 그 사참위에다가 냈잖아요. 잠수함일 수 없는 이유 뭐 몇 가지. 근데 그중에 그 뭐냐 침몰이 일어난 곳에 잠수함이 다녔다는 보고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잠수함은 그 자체가 그 행적 자체가 그 국가 기밀에 해당하고 특히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의 잠수함의 행적은 각각 그 국가 기밀이에요. 그걸 보고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참 대한조선학회라는 데서 뭐 일단 그런 두 번째 거기가 뭐 그 30m 수심이 30m, 35m가 되면 잠수함이 못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데가 어디죠? 동거차도 앞바다예요. 거기는 수심이 50m에서 그 5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실제를 확인하지 않고 실제를 언급하지 않고 왜 처음에 해군이 발표한 데 있잖아요. 그 동거차도 앞쪽에 그 가장 위험하다는 우리나라 해상에서 물살이 제일 세다는 그곳 어디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이 수심이 한 30m 정도가 돼요. 그 처음에 그게 다 이렇게 프레임이거든요. 세월호 침몰이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그 완전히 싹 도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기서 세월호 침몰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민들 중에는. 그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그 맹골수도 맞습니다. 맹골수도는 수도가 그 수심이 한 30에서 35 정도 되고 우리나라 해상에서 물살이 제일 세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 영화가 나오는 그 울tur목이 두 번째로 물살이 센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대한조선학회가 저는 이제 전 전문가라고 그래갖고 진짜 전문가들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그 사참위에다가 잠수함일 수 없는 이유를 그런 걸로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선체에 나와 있는 흔적이 잠수함일 수가 없다라든가 뭐 세월호 AIS 항적과 그 여러 가지 그 세월호에서 확인된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잠수함일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걸 기대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잠수함이 아니다 이런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거는 제로섬 침몰 10년 제로섬 못 보셨죠 여러분들? 저는 봤습니다. 가서 올해 5월 달에 2024년 5월 전주국제영화제 특별 초청 작품인데 보신 분도 있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약간 뭐 부분적으로 손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 저랑 입장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진짜 그 침몰 원인을 정면으로 다루는 다큐 영화입니다. 다른 영화들은 보통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동을 주고 또 국민들과 함께 슬픔을 공유하고 그런 영화들이 주로였고 요번에 그 예. 우리 416 TV에서 만든 바람의 세월 지성 아빠가 만든 바람의 세월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만든 다큐였는데 이 제로섬은 그거하고도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성 아빠도 응원을 해 주는데 이제 이게 좀 잘 돼서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게 '영화를 통해서 잠수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지금 일반 상영을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배급망을 위해서는 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뭐 모금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그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기회에 이 영화에 대해서도 쪼끔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하여튼 저는 뭐 오늘 꼭 10시 반에 끝마치지 않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쪼끔 더 얘기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상 제 얘기는 이상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사실 뭐 쉽지 않은 내용이고 또 뭐 아주 방대한 내용이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게 원래부터 좀 무리가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권영빈 변호사님이 그 특조위하고 선조위하고 참여 이렇게 하시면서 오랫동안 관여를 해 오시고 거기서 느끼셨던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견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발표자께서는 뭐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잠수함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오랫동안 관여하시고 관심도 갖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유의미한 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요.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채팅창을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하면 질문을 사회자가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우리 어 동수 아버님, 정성욱 님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예예. 나와 계시니까 우리 그 정성욱 님도 같이 질의응답 같이 해 주실 거니까 두 분 특정하지 않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혹시 어느 분이 특정해서 질문하고 부분이 계시면 그 부분은 특정해서 권영빈 님께 혹은 뭐 정성욱 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올라온 게 있는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미리 올라온 질문들 오늘 올라온 질문 말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권영빈님은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공유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아까 그 사참위의 최종 결론에서 말씀하신 데서도 사참위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적 조사를 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사참위 결론이 나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기존의 조사 방법론과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적, 법적, 사회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영빈님 말고 우리 정성우님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어느 분부터 발표자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러니까 약간 남은 거는 좀 있지만 뭐 거의 다 조사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이제 항적, A에서 항적, 사실 항적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항적 무용론을 주장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할 게 없어져요. 도대체 세월호의 이동 경로나 또 세월호 그러니까 침몰이 시작된 지점과 시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야말로 세월호 항적 조작설이니 세월호 항적 무용론이니 하는 것들이야말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지 말자는 거를 사실은 이제 돌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뭐 세월호 항적은 뭐 몇 가지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작됐다거나 무용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제 문송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은 이 세월호 항적 자체, 그러니까 AIS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조사가 됐다고 보고 실제로 사참위 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충돌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쿵 끼 이게 2번, 3번 된 부분 이런 부분들 보면은 실제로 뭐 시나리오를 좀 쓸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어떤 특정 부분이 세월호 피난전기실 어떤 부분을 처음 탁 칠 때 그게 쿵 소리가 나고 그게 이렇게 밀면서 끼익 하고 또 킹 하고 딱 빠져나가고 해서 대충 한 뭐 2-3번 정도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이제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시나리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게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잠수함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90%, 95%에서 98%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과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밝혀내면 그러니까 몇 점 정도면 이제 밝혔다고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수상을 줄 때요. 우수상 90점 넘은 사람 우수상을 주잖아요. 근데 아깝게 89점 맞은 사람은 상을 안 줘요. 그럼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볼 때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밝혔다 못 밝혔다는 기준은 뭐로 삼을 거냐. 어느 정도 되면은 밝힌 거냐.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밝혔다고 하면 예를 들면 90점을 맞아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중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90점에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우리 사회적으로는 90점은 우수장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90점을 넘도록 노력하는 이런 게 되듯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이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더 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완전 과학자와 전문가 또 인문사회학자들이 역할을 할 거고 나머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 그래 이제 진짜 해명이 됐네. 야 그래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진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가끔씩 세월호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되면 기준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느냐. 100%라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또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그 사참위 조사국에서 조사한 것 중에 그 침수 과정이 조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조위 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부족했는데 사실 그리고 네덜란드 가서 침수 모형 시험 되게 한계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네덜란드 침수 모형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세월호가 모형이 기울어지는 것까지는 만들어냈는데 시간이 사실은 모형에서는 실제 우리 10시 반이면 자빠지자 다 넘어가잖아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형 시험에서는 30분 걸렸는데 그 30분을 비례적으로 실시간으로 돌리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침수 모형 시험에서는 침수 실험은 한계가 그러니까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조위에서는 해명이 안 됐던 거를 이제 사참위 조사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침수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좀 더 필요해요. 근데 그게 침수가 이게 잠수함 충돌설은 침수랑 결합이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에서 파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쪽 어디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걸로 보기 시작하면 침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쉽게 되고 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중에 이렇게 블랙박스 동영상 중에 물이 팍 퍼지는 거 있잖아요. 저쪽 왼쪽 구석에서 이렇게 화물차 있고 팍 터지는 그 장면에서 루더 부분으로 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뭔가 훨씬 밑에서부터 침수가 시작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침수와 침몰이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조사국에서 나온 것들이 이미 90점은 넘었다고 보고요. 100점까지 가려는 건 제가 볼 때 좀 욕심이 아닐까. 사실 100점을 맞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성훈 님도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항적에 대해서 이제 권영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항적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항적이 저희가 가족협의회에서는 일단 의심스럽다가 가장 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적이 왜 4번에 걸쳐서 수정이 됐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침몰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스테빌라이저, 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빌라이저 자체입니다. 선조위에서 놓친 게 바로 그 스테빌라이저를 놓친 부분이거든요. 스테빌라이저에 처음에 물속에서 건져 올린 사진을 보면은 스테빌라이저가 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위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놓쳤죠. 오히려 그 부분을 선조위에서는 갈아엎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세월의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다 아니면 다른 배에 문제 있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정확히 단정질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고착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착 시점이 언제이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침몰 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명확하게 100%냐라고 했을 때 100%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이 뭐 내인설로 가든 열린화로 가든 충분히 갈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야 된다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가장 중요한 항적도,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 왜 손상이 됐는지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스테빌라이저 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판 크레이기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이기 간 것도 정확히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선조위는 너무 무능력했다라는 것 일단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희가 세월호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세월호가 직립되면서 저희 가족들이 유차 선조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크레이기 간 부분이 왜 크레이기 갔냐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조사한 부분이 없거든요. 아까 권영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8월 달에 가서야 겨우 한번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은 다 놓치고 갔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세월호 침몰 원인은 뭐 권영민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잠수함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은 잠수함이라고 100%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남아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권영민 사님이 90%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회적으로 또는 저희 가족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가족들이 또는 시민 단체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야만이 그게 세월호 진상규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뭐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뭐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조금 약간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방금 우리 권영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진상규명이 사회적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정성님도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성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확인돼야만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중에 딱 일치하는 질문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좀 보면 좀 비슷한 질문이 우리 일산에 계신 연재현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권영빈 변호사님께서 외력설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100%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청와대 자료, 국정원 자료, 미국 CIA 자료 등이 공개되면 100% 확정이 가능할까요? 외력설을 믿고 계신 분들도 확정하시기를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좀 추가 질문으로 수밀문이 열려서 침수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뭐 100%는 이제 범인이 나타나면 확실하겠죠. 근데 이제 범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10주기가 됐는데 아직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제 범인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어느 나라 잠수함이냐, 일단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뭐 합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나라 잠수함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아까 제가 다이빙핀, 잠수함에 다이빙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는 다이빙핀이 있는 잠수함이 없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선조위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번 잠수함에 이렇게 조사는 해봤었어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그때 움직임이나 수리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정도는 됐는데, 그러면은 잠수함이 어디 거냐? 미국 거냐? 중국 거냐? 일본 거냐? 이스라엘 거냐? 영국 거냐? 뭐 이런 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잠수함을 찾아가는
거는 좀 다른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100% 범인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그러니까 자수하거나 아니면 범인을 잡아내기 전까지는 100%는 어렵고요. 또 심지어 우리가 범인이라고 했는데도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범인이 아니고 진범이 새로 밝혀졌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100%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고 해도 100%를 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우리가 어떻게 같이 정리하고 갈 거냐라는 그 이해하고 공유하고 갈 거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밀문이 열리지 않은 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봤던 것 중에 그 세월호를 직접 보면서 인양된 후에 직접 보면서 그리고 직립한 후에 보면서 어떤 게 그 수밀문이 열려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수밀문을 기관실하고 조타실에서 그러니까 버튼 하나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미칠 노릇이죠. 그걸 근데 아무도 그거를 안 하고 심지어 수밀문을 열어놓고요. 거기 이렇게 고아놨어요. 혹시 버튼으로 자동으로 닫을까 봐 누가 들락날락하면서 닫을까 봐. 뭐 그러니까 수밀문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침몰 그러니까 그 배가 이렇게 빨리 가라앉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원인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선조위는 한계가 많았고 뭐 많이 못했는데 다만 이 선조위를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조위가 한계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참위까지 나아갔고 그런 과정에서 항상 방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방해를 뚫고 오는 거고 지금도 그 제가 볼 때는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도 방해가 있어. 뭐냐? 그 방해는 뭐죠? 세월호를 잊게 하는 거잖아요. 잊어버리게.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 침묵하게 하는 거. 봐요.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선자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총선에서 야당이 그렇게 압승했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대해서 얘기한 걸 못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하여튼, 선조위가 지금 못한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스테빌라이저, 피난전기를 분해해서 그게 50도 돌아간 걸 확인한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뭐냐면, 그걸 분해해서 그러면 다 남겨놔야 되잖아요. 분해해서 이렇게 90도, 50도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면 근데 다 없애버렸어요. 참 제가 그때는 뭐 잠수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열어놓은 입장이었는데 저는 내인설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때 다 챙기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근데 그리고 사진도 그러면은 진짜 고해상도로 이 분해해서 50도 돌아가고 상처가 있으면 그 사진으로 고해상도로 다 찍어 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분해한 팀이 다 없애버렸어요. 흐릿한 사진만 남기고 그냥. 그런 걸 못한 건 제가 부족했고 잘못한 거죠. 다 챙기지를 못했고. 그게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저는. 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이미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예정된 시간 지났으니까 끝내겠습니다 하면 사회자가 되게 혼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두 분이 오늘 뭐 충분히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니까,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올라온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까지 제가 순서대로는 안 하고 관련 주제가 연결된 걸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장승수님이시죠? 예, 해주신 질문까지만 받고 그 질의응답만 공식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마치고 또 더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분들이 뒤풀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해 나가는 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너무 또 길어지면 여러 또 일정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정성님께 드린 질문이 있는데, 뭐 가족 내에서 내인설 뭐 이런 거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이 부분은 아마 오늘 발표자님이 뭐 외력설 잠수함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의견들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고, 우리 정성님이 가족들 내부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병무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2018년 8월 10일 선조위 종료 즈음했을 때 4.16 연대가 열린 안을 성과로 지지하면서 전면적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사참위 종료 즈음에서, 그러니까 2020년, 22년인가요? 예. 즈음에서는 4.16 연대가 좀 그때하고는 다른 조사관들의 성과를 옹호하지도 않고 수사 진상 규명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조사국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4.16 연대의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4.16 연대가 달라졌다. 예, 분명히 달라지긴 달라졌죠. 처음과 지금의 4.16 연대는 많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활동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쭉 활동해 오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침몰 원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과 동시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에 발표되기 전, 그러니까 일기특조위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서 약간의 생각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몰 원인은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않았을까요?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 부분을 광고하고 놓치고 간 부분이 있고, 그런가 동시에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게 바로 안전이었거든요. 선주위가 끝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있어서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그때쯤에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4.16 연대는 진상 규명보다는 안전을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물론 안전을 많이 얘기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4.16 연대와의 관계가 너무 거리감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사위에 찾아가서 요구를 하거나 얘기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또한 조사관들, 그다음에 조사위원들의 객관적인 차이가 분명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4.16 연대의 지금을 본다 그러면은 진상 규명이라는 큰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100% 우리가 진상 규명을 끌고 가야겠다라는 의지는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상 규명도 있겠지만은 큰 화두는 현재로서는 4.16 연대는 안전과 그 다음에 사참이 권고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남았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틀랜타의 김영경 님이 세월호 사고 당시 갑판 위에 있었던 일부 승객들의 놀라운 영상, 사진을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의 증언 등이 있었는지요? 즉 사고 당시 무언가 지나간 것을 보았는지, 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저희 가족협회에 갖고 있는 사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놀라거나 한 사진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일기특조위나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언이나 이런 건 나온 건 따로 없습니다.
예. 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엄태훈 님이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뭐 한두 분 말씀이 좀 질문인데, 그거로 좀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깨진 부분이 바닥 쪽이면 바닥 쪽 돌과 부딪혀서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배를 인양할 때 설치된 와이어 로프 등을 통해 배가 파손되었을 확률은 없는지요? 세 번째, 3차원 스캔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변형이 생겼는지 알 수 있는데요. 혹시 3차원 스캔은 뜨셨는지요? 네 번째, 정확한 변형을 알면 구조 해석을 통해 일반 잠수함이 어느 속도로 들이받았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혹시 시도해 보셨는지요? 충돌된 잠수함의 종류와 속도가 파악이 되면 잠수함 항적이 틀어진 것도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장순우 씨가 올린 그 내용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엄태호 씨가 질문한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력설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했을 때 그 구조방기도 뭐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력설이냐 내일인설이냐가 중요도 하지만은 구조방기도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방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왜 선장과 선원들을 바로 구속하지 않았나.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또한 구조방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세월호 영상을 보면은 해경이 세월호 배에 올라간 게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해경은 선내로 들어가지 않고 구명벌로 가서 구명벌을 터뜨리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해경은 선내로 진입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방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 두 군데에서 먼저 조사가 100% 이루어져야만이 침몰 원인도 어느 정도 가닥을 같이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1번 배 침몰 돌에 부딪혔을 때 암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그 항적을 보면은 레이더 항적을 그 해수부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주변에 암초나 이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깨져서 그 세월호가 손상이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뻘과 자갈로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를 인양할 때 와이어로 손상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조위도 그렇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도 그렇고 100%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을 하는 부분이 와이어로 배가 손상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때 보면은 선미 램프가 열린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때 바로 그냥 한 번에 쭉 인양하는 건 아닙니다. 인양할 때마다 잠수사가 내려가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거의 다 배가 바다 수면으로 다 올라왔을 때 수밀문이 열렸다라고 수밀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잠수사가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냥 구경만 했을까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인양 방식이 바뀌기 전에 해수부에서 인양 방법을 바꾼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선미 들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Y를 이용해서 선미 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메리트인데요. 그러나 해수부와 상하이 살베지를 확인했을 때 선미 들기를 또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원 스캔은 했습니다. 100% 다 3차원 스캔을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중요하다는 부분은 3차원 다 스캔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에서 한 결과 100%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를 옮기기 전에 해수부에 저희 가족들이 또 요청한 게 있습니다. 3차원 스캔이 빠진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해수부에서는 뭐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을 100%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마도 이때 당시 그 세월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권영빈 변호사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뭐 말씀. 근데 그 일단 침몰 해저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지점들에 대한 조사는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가라앉으면서 어떤 손상이 있을 가능성은 뭐 아주 그러니까 지금 침몰 원인과 관련된 그런 유의미한 그 손상은 그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또 좀 사람들이 그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암초가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던 그 해저 그 지질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인양할 때 뭐 로프 와이어 때문에 된 건 있잖아요. 그 특조위 때 이게 선수 들기 하다가 앞에 이렇게 쫙 나간 부분 그 와이어가 먹은 부분이 쫙 있어요. 한 8m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와이어가 그 배에 대한 배에 손상을 주는 부분에 그 물증들이 실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와이어가 손상을 준 게 어떤 것들인지는 비교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그 인양 과정에서 로프 이런 걸로 해서 침몰 원인이 그 가려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좀 사참위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저희처럼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좀 더 뭐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게 있겠죠. 가족들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만은 뭐 실제가 다르면 뭐 정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흘려서 무시해도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가족협의회가 100분이 있다. 그러면 가족협의회에서는 뭐 99명은 인정하는데 1명은 인정 못해. 그러면 1명 빼고 99명 인정했으니까 가족 입장으로 가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가족이라면. 그 한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그 접근하는 것과 그 수용하는 부분하고 가족이 요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그 좀 우리 가족분들의 어쨌든 특성과 위치에 따른 거라고 보고 근데 우리 모두가 또 가족과 동일한 관점에서 그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구조반기 부분은 침몰 원인이랑 사실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인설은 구조관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원래 자빠질 수 있었던 배고 그냥 갑자기 자빠졌는데 구조를 방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침몰 원인이라. 이게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구조를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구조를 방기했다. 이걸 하려면 뭔가 구조를 방기할 만큼 연결된 침몰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내인설은 갑자기 자빠졌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자빠진 걸.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구조반기를 밝히기 위해서도 침몰 원인은 그 외력의 범인을 밝히는 게 맞겠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뭐 결론은 아닌데 우리 그 비슷한 의견 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무엇까지 하면 우리가 그 밝혀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거 관련된 그 결론에 기반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무슨 관계자 처벌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그 우리 권영빈 변호사님 그런 말씀해 주셨고 방금 전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장승순 님이 애틀랜타 뭐 추가적인 그 관련된 의견 주셨는데 몇 퍼센트인가는 60% 이상이면 주요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0%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다른 부차 원인들을 순차적으로 일으켜서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결론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또 하나의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이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에 좀 이 질문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 뭐 똑같은 되풀이되는 질문인데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린 질문 앞으로 진상규명과 관련된 뭐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처음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기구가 없는 그 세월호 그 참사 일을 올해 맞았던 건데 그러면 이 아까 진상 규명이 어디까지 된 거라든지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구가 지금 현재 국가기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각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은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과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가족협의회에서는 10년 동안 국가가 조사한 거,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해봤어요. 네, 책을 하나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좀 들려드렸고, 그 관련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지금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 달에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4.16연대, 그다음에 4.16 재단 포함해서 좀 더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는 지금 뭐 이 방이라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오타나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서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뭐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조사한 내용 그대로를 담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보실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했고 무엇을 더 조사해야 되는지는 아마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침몰 원인일 것 같은데요. 아까 침몰 원인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항적, 그다음에 자료. 그러니까 자료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과 그다음에 군에 관한 기록물, 그다음에 국정원에 관한 기록물.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인데 이 기록물은 현재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기록물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를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영빈 변호사님도. 예, 뭐 이제 사실 앞으로 과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합의할 어떤 기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60%도 말씀하신 분 있고 저는 뭐 90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가 좀 사회적 기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만드는 게 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의 담론을 이렇게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뭐 예를 들면 뭐는 어느 정도가 되면 인정하고 이거는 부족한 부분은 추가 과제로 남기지만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뭐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성이 나쁘다. 그럼 보건성의 정상 기준을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보건성의 정상이 뭐가 정상인지를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벗어나면 나쁜 거고 얼마나 오버하면 좋은 건지 뭐 또는 나쁘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쁘면 배가 자빠지는 건지 나빠도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건성이 나빠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성 기준이 G0M 0.5다.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면 0.49면 나쁜 건데 그럼 배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또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 우리 담론을 그 좀 집중하고 그것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물론 우리 가족분들은 아직도 답답한 게 많고 또 뭐 우리 애기들이 왜 죽어갔는지를 좀 더 밝히고 싶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 부족한 자료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그 우리 사회가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확보된 자료를 국민 누구나 원하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아카이브일 수도 있고 근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유가족이 제일 많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 자료를. 국가기구는 1년 반하고 해산하고 1년 반하고 3년 하고 해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국가기구에서 만든 자료는 그 국가기록원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일부 언론사들 일부 자료 말고 유가족협의회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공개하기를 좀 바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물론 이제 그 엄청난 데이터 양을 이렇게 확보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려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4.16 그러니까 재단이 있잖아요. 4.16 연대 말고 4.16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협의회에서도 자료를 좀 요청을 하면 쉽게 안 주나 봐요. 뭐 저는 직접 가족협의회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뭐 주변에 들어보면 가족협의회에서 안 준대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근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는 사유물도 아니고 이게 다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자기가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좀 가족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그 아카이브든지 뭐를 만들어 놔야 이제 또 가족협의회가 그 자료들을 거기다 다 옮겨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10주기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또는 했으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다. 자료 일단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다 모으고 그걸 누구나 다 접근하도록 해주자. 궁금한 게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오늘 나온 질문들 같은 경우도 궁금한 건 그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세월호가 침몰이 된 게 맹골수도가 아니다라는 건 너무 뻔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런 거부터 그럼 바로 들어가 보면 그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좀 반론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가족협의회에서 권영빈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가족협의회 자료를 전체적으로 목록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올해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될지, 어떤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마지막에 잘 확인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예, 뭐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부족한 부분은 일단 공식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또 남으셔서 또 두 분 사이에도 여러 가지 또 이견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전체 인증샷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인증샷 두 번 찍으니까 지금 그 오디오는 그대로 오프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비디오는 켜실 수 있으신 분들은 화면 노출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노출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찍는다고 하고요. 예, 우리 권영 변호사님 직접 안 찍으셔도 돼요. 여기 저희들이 찍어드리니까 화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화면 온 해주시고요. 예, 뭐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해주시고요. 예, 우리 이경님 찍을 준비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새로운 사실 알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침몰 원인을 밝히거나 그 확정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것 같고요. 또 많은 일들이 얽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또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합의의 과정을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나누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희생자들 아이들에게 약속한 이런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보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권영빈님, 토론에 함께 해주신 정동웅 교수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닫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요거 끝나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서 예. 요걸로 일단 공식적인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요.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롭게 하는데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사회자는 필요하겠죠? 사회자가 필요할까요? 오디오 켜시고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성훈님 말씀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먼저 듣고 우리 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자리인데, 세월호 진상규명도 좋지만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아이들이 있는 반면, 생존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장동건 팀장이,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죽은 아이를 가슴에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또한 생존자의 학생, 지금 이제 많이 성인이 됐죠. 그 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게 가장 또 궁금한 저희 하나의 물음표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이 가족들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동원 팀장, 예진이 아빠, 라고 말씀하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진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자가, 예진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꿈을 꿨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것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은 생존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